다소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의견 중에는 아직 이런 기업들 중국에 잘 남아있지 않느냐. 그 기업들은 왜 남아있을까요?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쇠약해진다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활약할 국가가 있죠.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어쨌든 지금 연말에 또 미국 대선 있고 그러면 네. 뭐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네.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중국을 뭐 더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뭐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바이든도 중국을 때려요. 바이든도 중국을 견제하는 노력을 그냥 대충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지배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그 지표를 항상 계산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걸 활용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내가 당선이 되면 중국과 우리 지지자들 뭐 따라가야죠. 악수할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 지지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제대로 때릴 수 있다라는 입장은 비슷해요. 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센 인물인 거죠. 왜냐하면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을 말 그대로 현실화한 네.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국민의 지지가 그러하니 그걸 그대로 받아가는 인물이니까 네. 정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좀 더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때리는 액션이 더 취해질 것이고요. 실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중국에서 뭐 정말 한 20% 정도를 수입해다 쓰던 그런 나라가 네. 17년도에 네. 22%를 수입해다가 쓰던 나라가 계속 중국에서 의존도를 줄여나가죠.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은 한 13%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네.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도 추세적으로 늘어나죠. 이거 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나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늘린다. 이 멕시코나 베트남이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네. 혹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디리스킹 전략인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유인하는 정책들을 가동해요. 어떻게? 법인세를 떨어뜨려요. 네. 트럼프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기업을 철수시키고 미국에서 사업해라라는 의도거든요. 중국을 관세를 높이고 비관세 장벽도 높여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아 여기로 와라 이거야. 근데 여기로 와라는 미국 기업만 와라가 아니라 한국 기업도 여기로 와라. 그밖에 뭐 일본 기업, 유럽 기업 다 여기로 와라 이거예요. 중국 기업도 미국 와서 사업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전쟁을 가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조적으로도 패권 전쟁에서 둘 다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네. 싸우다 보면 둘 다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중국도 역시 스크래치가 나는 건 맞고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차이나 엑소더스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급감하고 있고 인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인도의 GDP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줄고 있고 인도는 늘고 있어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이런 등지로 기업들이 달아나는 모습, 탈중국,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은 뭐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네. 한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좀 들어가는 어떤 뭐 투자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뭐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아니면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소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 중에는 아직 이런 기업들 중국에 잘 남아있지 않느냐. 그 기업들은 왜 남아있을까요?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 지금 2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에요. 폭망한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중국 경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쇠약해진다는 거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 들어갔고요. 고령화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중국 자체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안고 있고 경기적인 아까 여러 함정들 늪들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을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가 부익남에 왔으니까 투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서 네. 그 나라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그 그래프만 보면은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베트남 오늘은 제 그래프를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활약할 국가가 있죠.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투자라는 건 결국에 이제 뭐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도 네. 맞으니까 네.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이제 알고 네. 우리도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국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 미국은 계속 뭐 좋은데 중국만 힘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스크래치가 같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국도 뭐 한때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계속 경기가 좋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뭐 노 랜딩 뭐 이렇게 그냥 쭉 그냥 가는 건지 네. 아니면 한번 경기 침체 한번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미국 경기를 저는 판단할 때 답변부터 드린다면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랜딩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네. 강한 견조한 경제의 성장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게 노랜딩일 것이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24년 하반기에 네.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고 또 하드 랜딩으로 보는 것은 뭐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 같은 것이 온다. 네. 상업용 부동산이 막 쓰러져 가지고 미국 경제도 한번 폭망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드 랜딩이죠. 네. 근데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GDP 지표는 23년 4분기까지예요. 4분기까지의 지표로만 보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3분기 5.5%, 4분기 3.2%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만 보면 아니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그 페드식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네. 유연해요. 유연한 대응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주요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관측하고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성장 경로 이게 안 좋아질 거다. 그로스 패스라고 하죠. 성장 경로로 보면 어쨌든 24년 1분기부터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4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좀 이 정도면 좀 타격이 있다. 어느 정도의 강한 충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면 그 고금리의 역습이 있네, 습격이 있네라는 그런 타격을 좀 받다가 다시 회복세로 가는 그런 경로로 IB들은 보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경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게 견디기 위한 구조가 뭐냐면 고정금리를 도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7.5%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로 87.5%가 고정금리 네. 대출이에요. 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도입했던 대출받았던 대출 규모가 22년에 금리 인상할 때 그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22년, 23년 동안은 금리 인상기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들의 부담은 언제 작용할까? 24년, 5년에 작용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의 습격이 언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함에 따라서 한 6개월 후에 경기 침체의 그 어떤 습격이라고 볼까요? 경기 네. 침체의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은 경기 침체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했죠. IRA 법안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 짓게 하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들을 공장 짓게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신규 투자가 계속 일어나요. 건설 투자가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 공급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맞물리고 또 세계의 AI를 견인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고 미국이죠. AI 반도체를 견인하는 나라도 또 미국이고 그런 영역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충격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리질리언트하게 방어했다. 그러니까 충격이 왔지만 그 이상의 성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었고 다만 그 충격의 정도가 나머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겠지만 그 고금리의 충격, 고금리의 습격 그런 것들은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의 전망이 아니라 IMF의 전망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명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2022년, 23년까지는 그래도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네. 24년, 25년에는 2.5에서 2.1, 1.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네. IMF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뷰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뭐 1.7%가 하드랜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노랜딩도 아닙니다. 네. 1.7%면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완만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경기 침체. 그래서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IMF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뭐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오는 뭐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아까 본 것들 중에는 이제 안 좋게 보면 막 마이너스 네. 역성장도 이제 예측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맞아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부익남님이 뭐 키도 크고 건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이런 무거운 짐도 부쩍 들 거야 이렇게 기대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건강함이에요. 네. 경제 성장이에요. 굳이 따지면.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건강 검진했더니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과는 무관하게 훅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 경제를 여러분 진단할 때,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로 진단하면 좋아요. 경기 안정됐느냐, 두 번째 물가 안정됐느냐, 네. 세 번째 금융 안정됐느냐.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경기를 진단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잣대로 보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경기 안정 목표, 금융 안정 목표, 물가 안정 목표 이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적이에요. 네.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은데 경기 안정은 나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불안해서 금리를 조급하게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경기라는 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암세포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그냥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진단해야 돼요. 그게 금융 안정입니다. 네. 근데 그 금융 안정 부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지금 질문 주신 거예요. 뭐가 상업용 부동산 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거 맞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거 맞는데 그게 금융 불안을 만들까? 이 부분을 진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위기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상업용 부동산 불안 저도 동의해요. 첫 번째 1단계 상업용 부동산 불안 동의해요. 그럼 이게 뭐를 영향을 줄까요?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연결이 되겠죠. 네. 이것도 부실하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부실해질 거야라는 건 네. 동의해요.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까? 이 세 번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단계를 봐야 되는데 1, 2번 단계만 가지고 미국 경제 하드랜딩 온다라고 주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까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미국 유형별 공실률이에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5%입니다. 그 공실률이 그마저도 23년 2분기보다 떨어졌어요. 네. 뭐 높지는 않은 편이죠. 예, 5%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아요. 네. 미국 주택 경기는 괜찮아요.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부족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근데 오피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 리테일, 우리나라 쪽은 상가 같은 거예요. 근데 오피스와 상가를 비교해 보면 오피스 공실률은 19.2%입니다. 그마저도 22년 3분기, 23년 2분기와 비교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공실은 심각하다. 거의 20%에 육박하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10%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22년 그 전년보다는 나름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건 뭐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오피스 공실로 인해서 결국 이 오피스를 지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는데 그 금융기관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 은행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은행들은 한 20대 그냥 정말 큰 은행들이에요. 정말 라지뱅크라고 표현하는데 대형 은행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CRE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누구냐면 이 초록색 보세요. 계속 늘어나죠. 해가 갈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로컬 누구예요? 뱅크? 로컬 스몰 뱅크예요. 스몰 리저널 뱅크, 로컬 뱅크. 그러니까 지역 중소은행들이 익스포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인정. 그럼 이것이 중소 로컬 은행들의 부실로 연결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를 가져올까? 이 세 번째 경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불안한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은행들일 겁니다. NYCB는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유독 더 많이 대출해준 60, 70%, 80% 대출해준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 제일 위기가 지금 직전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은행들인데 그럼 이런 은행들이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이게 less than 1.38 빌리언 이게 소형 은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etween 여기가 중형 은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형 은행입니다. 규모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파랑색을 보시면 파랑색과 이 회색을 보시면 회색이 뭐냐면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느냐, 익스포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익스포저 되어 있어요? 소형 은행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대형 은행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 파랑색은 뭐냐면 전체 기여도예요. 미국 은행 시스템에 이 소형 은행의 기여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미하다. 너무 작네요. 대형 은행들은 절대적으로 많은 기여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인정. 그리고 그것이 일부 금융사들의 부실로 연결될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중소 로컬 뱅크들의 부실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부실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대형 은행들이 이들 은행들을 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수학적인 접근인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심리적으로 이런 중소은행들이 부실로 연결이 돼서 그런 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대형 은행들이 있을 경우 그 대형 은행들도 불안해하면서 돈을 막 인출을 해요. 뱅크런이 발생해요. 그러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수학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 가능한 범주로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 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심지어 제가 이런 근거까지 대드릴게요. 지난 12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두 번째 그 FOMC 회의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의 두 번째 문단이 금융안정 여부에 대한 페드의 진단이에요.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을 쓴 이유는 금융안정 여부를 고민한 거예요. 언제부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을 때부터. 근데 지금은 그 문단을 아예 지웠습니다. 금융불안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가지고 미국 금융위기 온다, 하드랜딩 온다라는 근거를 그것만 갖고 찾으면 안 된다. 그게 금융위기로 올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는 거죠. 결국에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업계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그 초대형 어떤 그 집단에서 위기가 와야지 사실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렇죠. 건데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약간 좀 네. 잔잔한 거기 때문에 해결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그렇게 저도 보면 보고 되겠군요. 있고. 다만 뭐 이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심리적으로 이게 발동이 돼서 그런 대형 은행들이 그런 부실 은행들을 떠안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만약에 뱅크론이 뭐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경우 그러면 대형 은행이 만약에 쓰러지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정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옐렌이 네. 다 알고 있어요. 파월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 지금 PF 위기랑도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비슷합니다. 뭔가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이게 따져보면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매우 비슷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현재 3분기 기준 23년 3분기 기준으로 134조 원 해당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그 밖에 다른 이 금융위에서 통제하지 않는 관리 범주 밖에 있는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까지 하면 202조 정도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근데 그 202조가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02조가 다 쓰러지면 우리나라는 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6.25 전쟁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IMF 외환 위기는 저리 가라요. 다 위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동산 PF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인 거 맞아요. 약한 고리인 거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강조합니다. 약한 고리인이 잘 주시하자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부동산 PF 대출 그 연체액이 대기업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안 쓰러지느냐? 대기업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 최근에 많은 건설사들이 불안한 거 맞지만 건설사들이 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다른 계열사들한테 네. 사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있단 말이야. 삼성물산이 불안하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들이 사주고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가 아니라 위험하면 뭐가 위험한지 제대로 파악하자는 건데 지금 전체 134조가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인 건 맞지만 이게 마치 뭐 4월 위기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